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졸립니다. 우리 임 교수님 강의하실 때 저는 안 졸았습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은 조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 쳐다보니까 많이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CLTC 1차 교육이 우리 이사장님 또 본부의 국장님들 함께해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생각나가지고 제 메모지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좀 졸리니까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이사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첫 번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선교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린 자영업자들이잖아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두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좀 웃으세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 세 번째가 오르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네 번째는 이직률이 낮다. 다섯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입만 가지고 산다. 여섯 번째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손에 늘 무엇인가를 들고 다닌다. 안 웃으시는 분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맛보기니까 다 하겠습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뭘까?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쏘겠습니다. 우리 공동 카톡으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뭐냐? 하여간 말이 많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세 번째,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 떤다. 네 번째,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다섯 번째는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마누라가 국회의원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밥은 해준다. 반대로 국회의원이 마누라보다 나은 점이 뭐냐? 4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다. 이 강의보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 첫 번째,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다. 두 번째,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뒤통수를 친다. 뒤통수를 쳐요. 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윤찬 선교사님. 세 번째,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 척한다.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 네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 착각이 살죠. 여섯 번째,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마지막입니다.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재밌으십니까? 더 할까요? 없네요. 다 하고 싶어도 없는데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GMS 필리핀 선교의 남은 과제, 그 중에 이제 집중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준비위원장 되시는 김낙근 우리 지역 대표님께서 아주 무거운 주제를 저에게 줬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갈까? 특별히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훨씬 경력도 많고 또 사역 부분의 전문가로서의 이렇게 사역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저에게 주었을까?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필리핀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집중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한국 교회 필리핀 선교 역사가 모두들 동의하더라고요. 1970년 초에 시작이 되었고 각 교단마다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1970년 초에 이 필리핀의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이 선교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눠서 필리핀 선교의 개척기, 필리핀 선교의 정착기, 필리핀 선교의 확장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교단의 30년, 35년, 40년 선교 역사에 대한 그 기록물들을 제가 이번에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많은 글들과 책들에서 우리 GMS 필리핀 선교에 대한 부분, 우리 김한령 선교사님이 시작하여서 이 GMS의 선교가 필리핀에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1977년 3월 30일에 우리 GMS 파송을 받아 이곳에 도착하신 이 김한령 선교사님의 선교 이때부터 비록 필리핀 선교의 개척기였지만 그때 이 김한령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선교가 더욱더 활기를 끈 그러한 시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김한령 선교사님이 쓰셨던 영어로 된 아주 오래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논문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김한령 선교사님은 우리 필리핀 선교를 준비 시기 그리고 선교 시기, 교회 시기, 연합 시기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아마도 본인 본국사역으로 가시기 전까지 우리 GMS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 중반에 김한령 선교사님 그리고 박기호 선교사님이 공국사역과 교육사역을 위해서 필드를 떠나게 되면서 우리 여상일 선교사님, 우리 배장호 선교사님, 나중에 이제 황태현 선교사님, 여러 이훈찬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로 했던 GMS 사역은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역이 가장 우리 GMS 사역에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왕성하게 진행됐던 사역이고요. 그 후에 10년이 흐른 다음에 2006년에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개혁교단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면서 연합을 하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갑자기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이 어색한 만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필리핀 리더십의 갈등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이 GMS 본부의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필리핀 선교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구심점을 찾지 못한 방황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GMS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1 유닛 82가정과 19분의 싱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GMS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나 미래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그리고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오전에 우리 황태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GMS 선교의 역사를 시리얼로 잘 나눠주셨어요. 아마 바삐 준비하시느라고 마무리를 다 못하셨지만 그게 기초가 되어서 김한령 선교사님이 논문에서 시기적으로 나눈 것 이어서 황태현 선교사님께서 나눈 것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GMS 필리핀 선교에 나갈 방향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오전에 여상일 선교사님께서 신학교 그리고 목회자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상호 선교사님께서 교회 개척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 GMS 필리핀 선교의 남은 과제가 집중할 사역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저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케 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 사역을 한번 평가하고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40년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1994년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올해가 23년째가 되는데 23년 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필리핀에 와서 사역했던 그때 당시에 선교 방법론이나 또 세대가 바뀌고 사회, 정치, 경제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와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적 이 변화에 부응해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새로운 선교적 차원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왜 우리 이승준 선교사님이 언급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사역을 전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사역들이 굉장히 필리핀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MK나 TCK 이런 사역들의 전문가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분도 있고 또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어 자격증이 있잖아요. 교원 자격증을 따셔서 여러분 대학이나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면에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을 이제 커피 넣었든지 아니면 요즘 인도에서 많은 의학생들이 의학을 위해서 오니까 한 4,000명 정도 지금 다가와 있는데 그 인도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사역들이 많아요. 또 필리핀의 이 YFW 그러니까 해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1,200만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교단과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해서 이 해외 근로자들을 위해서 선교할까? 이렇게 제가 세심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해까지 지역 대표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문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사역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GMS 선교가 나갈 부분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나 또 토요일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제시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GMS 필리핀 선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GMS 필리핀 선교의 남은 과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생각난 것이 이제 제가 큰 모임에 몇 차례 참석을 마닐라에서 하고 또 한국에서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현재 지도자, 이게 필리핀 현지의 지도자들 중에 핵심적인 그 사역들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들 일부가 이 컨퍼런스나 어떤 기념대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국 선교는 이렇게 필리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제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PCEC와 그리고 UCCP, NCCP 계열의 UCCP의 두 분의 리더를 다른 분들도 더 언급할 수 있지만 그 본고의 지면의 제약상 두 분만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어떤 말을 당부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집중 사역이 뭘까 하면 첫째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이 미전도 종족으로 말하는 필리핀 안에 종족은 필리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무슬림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두 번째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 이 필리핀 카톨릭 뿌리 문화에서 중요한 그 사역이 뭘까? 이게 우리가 교육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교육사역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을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GMS 선교사들의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나누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입니다. 남은 과제입니다. 과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필리핀 한국 선교회 필리핀 지도자들의 제안 중에 필리핀 교회 우리 PCEC 전 내셔널 디렉터였고 현재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회장되고 사무총장 되는 에브라임 펜데로 비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천하셨는데 UCCB, NCCB 계열의 UCCB의 교육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UCCB 계열, 우리로 말하는 통합적 계통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죠. 오스카 수아레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텐데로 우리 비샵은 이제 여러 차례 국내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내용, 이 10가지를 꼭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한 4번 정도 큰 대회에서. 제가 이 번역을 해서,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마닐라 2002년 포럼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했던 내용까지 해서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필리핀 교회 지도자나 사역자들을 주종관계가 아닌 동반자로 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사역을 위한 리더십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리핀 사역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참여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사역하는 필리핀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민감하며 그들의 가슴의 언어인 토착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배워주십시오. 네 번째, 한국 선교사들 간의 경쟁의 모습보다는 협력하는 모습으로 필리핀 사역을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교회 개척을 교회당 건축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광의의 교회 개척 사역의 관점을 가져주십시오. 여섯 번째, 필리핀 선교지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 제도를 강요하는 적주의적인 선교 유혹을 조심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현지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멘토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선교 사역의 과도기 플랜, 트랜지셔널 플랜을 개발하여 현지 사역자들이 한국권에서 의존하는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필리핀 한국 선교에 대한 최고의 사역들을 문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한국 선교 화당을 뛰어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의 책임감과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PCEC 전 대표였고 현재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대표되는 우리 펜데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UCCB 계열의 오스카 수아레스, 이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색깔이 참 다릅니다. 이 PCEC는 복음지식 색깔이고 UCCB는 에큐메니칼 색깔인데, 그래서 이 필리핀 안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두 색깔이 다른데,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대학 설립이나 학교 사업의 개발을 통하여 교육 선교를 강화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동역교회와 연대를 힘쓰고 교단본부의 리더십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성격의 사역을 힘써서 수행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사회봉사 선교 개념을 제고하여 의존성을 주고 수혜자 형태에서 머물지 말고 진정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르치며 재생산의 당위성과 사명감 개발 및 자립정신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 제가 영어 표현을 번역한 건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교회 개척 부분이 굉장히 펜데로 이 비샵을 통해서 강조되어 있고, 이 수아레스 비샵은 UCCB 이분은 이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 사역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지 지도자들의 조언을 우리가 그리고 제안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 강인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 PCB 리더십 팀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앞으로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 GMS 필리핀 선교가 나가야 할 집중 사역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GMS 필리핀 무슬림 사역이라 제 제목을 정했는데, 필리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중에 유일하게 카톨릭 국가입니다. 약 1억 5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8%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다나오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 전체가 2,700만이고 그 중에 약 23%가 무슬림인데, 이 통계는 약간 다릅니다. 국가에서 내는 통계는 무슬림 숫자를 5% 이하로 항상 줄입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내는 통계는 10% 이상으로 높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문헌과 학위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약 8% 정도가 필리핀 전체의 무슬림 퍼센티지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겠고요. 이슬람 아랍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말레이 군도,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옛날에 보르네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브루나이,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민다나오 서쪽, 서부 민다나오에 있는 잠보안과 그 밑에 이제 술루, 따이따이, 터틀 아일랜드, 지금의 동부사바, 말레이시아 그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무슬림 상인들과 함께 들어와서 정령 숭배를 하고 있는 50개의 민다나오의 일반 부족 중에 13개 부족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집단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이 13개 부족이 필리핀의 무슬림 부족으로 되어 있고, 이걸 선교학적으로는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민다나오의 많은 무슬림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가 있지만, 지금은 민다나오 무슬림들이 이제 가까운 도시로 세브로, 그리고 마닐라로, 심지어는 지금 바교에 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슬람 사원이 2-3개가 생겼거든요. 계속해서 도시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죠.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 무슬림 사역은 제외하고요, 개신교 무슬림 사역은 1900년 초에 JA 맥키가 시작을 했습니다. 민다나오 북부 지역에 있는 일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선교회, 우리가 잘 아는 CMA는 1902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를, 영토를 분할할 때 서부 민다나오, 그러니까 웨스턴 민다나오를 CMA 선교지로 정하게 됩니다. 서부 민다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무슬림이 많고 가장 현재 무슬림 반군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데, 이 CMA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회중교회 선교사였던 프랭크 라우바크가 민다나오 마라나오 무슬림들에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독특한 것은 문맹 배치 사역을 아주 잘했다는 거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루터의 소속 로버트 맥가미스가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민다나오에 도착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개신교 선교가 필리핀 무슬림을 대상으로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CMA는 우리 PCEC의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단으로 가장 많은 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CMA가 이제 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가 미국에서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은 까만법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얼라이언스 교단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CMA가 중심으로 해서 서부 민다나오에서 복음주의적인 관점의 무슬림 사역들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UCCP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 1960년대 이후에 피터 보잉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와서 단살단 연구센터를 민다나오에 세우게 되면서 에큐메니칼 관점의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인터페이스 다이얼로그, 현재까지 이 사역이 아주 UCCP의 이 무슬림 사역자들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닥터 필 팔살, 복음주의 노선의 무슬림 사역이, 이분을 통해서 1980년대부터 우리 샌드 미션, 그리고 OMF, 그리고 심 미션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무슬림 부족 중에 마긴다나오 부족이 있습니다. 이 마긴다나오 부족이 가장 많은 약 130만 명이 되는 부족인데, 이 부족을 위해서 컨소시엄을 만듭니다. 연합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CMA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개종한 이 필리핀 목사님이 계시는데, 플로렌티노 디 헤수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CMA 까마콥의 송해랑도 하시고 아마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웃사랑 사역이라는 단체를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잠보안가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살단, 그 다음에 홀로, 그리고 따이따이, 완전 집중된 거의 95%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종종 다바오에서 이 잠보안가까지 비행기를 타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그 무슬림 사역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무슬림 마을 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나중에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비정규 과정의 목회자 과정을 마친 분들이
왕성하게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보면 이 누굽니까? 이 플로렌티노 디 헤수스 이분의 영향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한 분의 영향이 왕성하게 지금 그쪽 지역 서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오픈도 여러분 잘 아는 선교회와 PGC라는 필리핀 가스펠 커미션 선교회가 무슬림 사역에 전문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의 변화가, 무슬림 사역에 대한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 1989년에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 대회가 있을 때 이 닥터 필 파샬 박사가 마이크를 누구한테 주냐면 디헤수스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 큰 집회 중에. 디헤수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필리핀 무슬림 사역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복음주의 교회가, 우리 개신교들이 이 필리핀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할 걸 호소해요. 눈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 마닐라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필리핀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민다나오에 의료팀을 보내고, 각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방학때 사역을 하고 막 지역개발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필리핀 교회가 스스로 무슬림 사역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외국 우리 선교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무슬림 사역자들의 모임, 2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지금까지 모이는데, 이 BCR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태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단체, 그리고 필리핀 로컬 선교단체,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모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모임 장소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임 장소는 우리끼리만 합니다. 어디에서 모이는지. 이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무슬림 사역의 네트워크가 아주 활성화가 됩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으로 어떤 열매들을 거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저항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는지 나누거든요. 이런 사역을 통해 서로 도전하면서 무슬림 사역을 더 이렇게 강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PCC 제너럴 세크레터리가 누구냐면 조엘 판토아인데, 판토아 형이 데니얼 판토아입니다. 데니얼 판토아가 지금 다바오에 있는데, 이분은 캐나디안 필리핀어인데 메노나이트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다나오에서. 이분이 지금 어떤 단체를 운영하냐면 피스 빌더스 커뮤니티, 저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무슬림 지역 중에서도 반군 지역이 있는 MILF 지역입니다. 주로 원래는 이분이 6개월 동안 MILF에 있는 그 로얄 패밀리, 술탄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 판토아 이 목사가 살면서 무슬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럼 그 로얄 패밀리, 술탄 패밀리가 이 다니엘 판토아 목사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무슬림 반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피스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과 무슬림 반군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난민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부하가 생기고, 이런 사역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PCEC에서 PCEC 그때 펜데로 이 감독이 우리도 이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누굽니까 판토아 목사가 PCEC의 어드바이서로서 필리핀 무슬림 사역을 돕고, 또 PCEC의 일부 핵심 그 리더들이 민다나오에 내려와서 피스 무브먼트에 동참하면서 그 MILF 반군들, 무슬림 반군들을 만나고 사역들을 조금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를 보면 무슬림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가 APTS, Asian Pacific Theological Seminary, 잘 알죠, 바디오제에. 그다음에 다바오에 있는 KTS, 이런 사역들은 무슬림 과목들을 개설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ACIS, Asian Center for Intercultural Studies는 연구소 및 훈련 학교로 야간반과 여름에 무슬림 사역에 관심이 있는 필리핀 우리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현재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극히 소수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민다나오에서 무슬림 사역을 시작합니다. 현재 민다나오 전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70유닛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10% 미만 4개의 한국 선교단체 그리고 6가정이 아주 깊게 전문적으로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발제할 기간이 되면 하겠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각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무슬림 사역 내용을 논문으로 썼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무슬림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체 GMS 필리핀 선교사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극소수 3% 미만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집중된 곳에서 사역하는 20유닛의 민다나오 주재 GMS 선교사들 중에서 5%만 무슬림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S 선교사들 우리 전체를 101가정을 따지면 지금 우리가 3% 정도만 무슬림 사역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민다나오에 20유닛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들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2가정 반, 왜 2가정 반이면은 2가정은 열심히 사역하고 무슬림 사역 1가정은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약 15% 미만이 무슬림 사역에 종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제가 10년 전에는 보니까 씨앗을 막 심는 단계는 지금 씨앗이 자라나서 순이 보이는 그러한 단계의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GMS 선교사들이 과연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무슬림 집중 구역인 민다나오 지역에서 이 마지막으로 무슬림 사역에 매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체 민다나오로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민다나오의 선교 지금 20가정이 이제 되는데 더 많은 가정들이 내려올 게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올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발제안에도 있지만은 무슬림이 급속도로 국내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닐라에도 실제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계세요. 고신 측의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차례 저한테 오셔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본인이 무슬림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안내를 한 3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 사역 하고 계십니다. 마닐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찾아보면 무슬림들이 대부분 이 우엄마 공동체를 형성해 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무슬림 사역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학교 교육 사역에 대한 도전인데, 제가 보면 필리핀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이 옛날처럼 교육열이 아주 높아요. 필리핀 우리 그 교회를 섬겨보면은 하여튼 어머니들이 아침에 새벽에 애들 깨워가지고 손잡고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 타고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그 가난한 시대에 그걸 벗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갈망을 하고 있는 것과,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23년 전에 왔을 때는 그 가정에 주로 남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빨래하고 애 보고 있었어요. 부인들은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 필리핀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대중에게 공교육을 이제 오픈해요. 그 공교육을 오픈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나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이 미국의 이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교육을 통해서 내 사회적 신분이 바뀐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카톨릭 유명한 교육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도표를 보면 55페이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아테네의 대학원 박사과정과 그리고 홀리크로스의 박사과정을 하면서 카톨릭 그 신학을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부족 시대에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 시대, 그리고 그 화살표가 없는데 저는 화살표를 보냈는데 화살표가 다른 데로 가버렸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영어 표현이 토마사이트, 토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 호를 타고 약 600명의 미국에서 교사들이 옵니다. 미국 그 식민지 통치 시간에.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미국 교사들이 토마스 배를 타고 공교육을 위해서 이 필리핀에 와서 한 명당 120불인가를 받았어요. 봉급을 받으면서 이 퍼블릭 스쿨, 이 공교육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부에서 무료 공교육 제도를 받아들이고 교육부에 필리핀 장관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약 3년 동안 일본 교육 정책이 이제 되면서 교육부가 창설이 되고 따갈로그 필리핀 역사 성풍교육이 실시돼요. 지금은 삼중 초점 렌즈 교육제도라, 여러분 잘 아는 덱스, 그리고 챗, 그 다음에 헬스타, 이 구조로 가고 있죠. 여기서 보면 스페인 시대의 선교 이 교육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인 교사 교육이 다른 점이 뭡니까? 스페인 시대에는 카톨릭 중심의 교육제도예요. 이게 지금과도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오냐면, 제가 보니까 어거스틴회 선교사들이 1565년에 세부에 들어와서 이 최초로 학교를 세운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이 마닐라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 이 학교가 1611년에 도미니카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일반 종합대학으로 되면서 이 400년 동안 수많은 카톨릭 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 CAF라는 카톨릭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오브 더 필리핀스에 보면 등록된 카톨릭 전 필리핀 지역에 등록된 학교가 1425개입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학교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대충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보면 필리핀 전체 지역에 카톨릭 학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2011년에 수아레스 감독이 이야기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육이 필리핀에서 교육의 토대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카톨릭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갖게 하고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현재 21유닛, 우리 필리핀 지메 선교사님 중에 21유닛이 우리 학교 또는 교육사역, 이거 교육사역 학교는 뭐냐면 유치원이 비인가든 인가든 그리고 대학까지 포함해서 이 사역에 종사하는 분이 이제 21유닛인데, 그 중에 이제 조기봉 목사님이나 이제 이 박한남 선교사님,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지만, 그 외에는 보면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영세적이에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해보면서 필리핀 선교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선교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카톨릭은 학교를 운영할 때 개인이 안 합니다. 카톨릭은 도미니칸이든 프란시스칸이든 리덴토리스든 아니면 베네딕티스트든 트리니트리안이든 선교의 중심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지속성이 왜 이어지느냐 하면, 개인이 하면 개인 유고시에 사역이 지속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이 교육사역을 연합 또는 공동사역으로 힘오는 지구별 사역으로 함께 해볼 만한 그런 사역이지 않는가를 제안해 봅니다. 세 번째, 교회대기하는 사역. 이 교회대기하는 사역은 왜냐하면, 제가 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GMS 선교사님들은 첫 번째, 다 목사 선교사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101유닛 중에 82명이 목사예요. 나머지는 평신도인데, 이 퍼센티지로 보면 80%에 가까운 분이 다 목사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들 중에 교회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는 70유닛이에요. 그리고 90%가 우리 선교사님들, 전체 시민 선교사님들이 교회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다 되어 있고, 두 번째, 한국형 선교의 영향이, 이게 뭐냐면 한국형 선교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 사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KWMA 통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참 재밌는 건 2014년하고 15년을 비교했는데 484명이 교회 계획적 사역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초기 GMS 필리핀 집중 사역은 정통 장로교를 세우는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오셔서 많이 보니까 옥토독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PCP 지금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제임스 로저스 첫 번째 미국 우리 장로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연합운동을 합니다. 연합운동을 하면서 장로교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로교와 다른 교단이 연합하는 운동의 에큐메니컬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 좋은 취지인데 같이 하나 되어서 하자고. 그럼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바뀌냐면 UCCB로 바뀌어버려요. UCCB는 5개 교단이 회중교회부터 시작해서 장로교, Disciples of Christ, 그리고 뭡니까 필리핀 감리교, 그리고 유나이티드 브레드런. 이게 이제 제가 UCC를 표현할 때,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면 이건 할로할로 교회다. 이건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믹스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장로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김한영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PCP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교회 사역 중에서 우리 지금 GMS 선교사님들이 과연 어떤 유형으로 지금 40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해왔을까. 첫 번째, 저도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타교당 교회 개척 혹은 사역을 돕고 지원하고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하면 손 안 드실 건데. 두 번째, 교회 개척을 교회당 건축으로 인식하여 교회당을 짓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위험. 교회 사역 초기부터 선교사의 위치와 역할이 매니저로 이해하여 교회를 지도 혹은 감독하는 위험. 교회 개척부터 현지 리더십의 모든 사역을 위임한 사역 위험. 교회 개척 시에는 선교사가 아버지의 역할로 사역을 하면서 서서히 현지 리더십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위험. 교회 리더십 이양 이후에는 멘토와 코칭의 사역을 지속하는 위험. 교회 개척부터 선교사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위험. 필리핀 교회를 한국화하려는 위험. 저는 이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사는 내용들을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여기에 부정적인 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부정적 사역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올바른 GMS 선교사들의 교회 사역 방향이 어디로 나갈까?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개척 선교사들이 주장했던 토착 선교와 성육신 이 선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성육신 사역을 통하여서 토착교회와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교회를 1997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자립을 했습니다. 자치자전 자립해서 완전히 우리 제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자립시킨다. 무조건 이 네비우스 원칙에 의해서 자립시킨다는 그 철칙만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자립만 했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됨의 역할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적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가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GMS 필리핀 선교 40주년이 되는 축복과 감사의 해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우리가 이 40주년을 보면서 미래의 선교 방향을 고민해 보는데 이 세 가지 집중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고민해 보면서 논의하면서 GMS 필리핀 선교가 나아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전조 동작이라고 말하는 필리핀 무슬림에 대한 사역, 적극적인 동참, 필리핀 가톨릭 국가의 현실에서 가톨릭 교육 선교에 대한 도전 속에 학교 교육 사업을 연합 공동으로 GMS 선교사들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GMS의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냐면, 네 번째 보면 목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말씀 부흥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게을러요. 무엇에 게으릅니까? 말씀 연구에 게을러요. 말씀이 개척된 교회에 살아있지 않아요. 현지 교회 리더들을 우리가 뭐 이양한다 또는 이양하기 전 단계에 있더라도 우리는 목사인데 너무 선교지에 와서
여기 한국에서 오신 이사님이나 목사님들 계시면 부러운데 정말 말씀 연구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선교사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르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교회 현실에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언어를 잘하냐 못하냐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부흥 사역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좀 손성식 선교사님 오셨는가 모르지만 그 외에 여러분이 또 이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필리핀 전 세계에서 꽃이 만개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달에 필리핀에 오게 됐고요. 그리고 마닐라에서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민다나오는 2002년에 내려가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 김남근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글로 정리를 해보게 됐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한 13페이지짜리 이렇게 그 아티클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다 못 나왔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께서 필리핀 40주년 선교에 대해서 역사를 다뤄주셨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포커스를 미래 40년에 다뤘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또 40년의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요. 근대 선교운동은 1790년경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약 2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 때마다 쓰임받은 민족과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의 선교 사역의 대상 민족들이 있었으며 당대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적 환경과 전략들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령 성취를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불변하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그 전략과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대, 이제는 40년을 마치고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GMS,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부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글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현재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과 또 이해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필리핀과 필리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필리핀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자료는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그 논문 쓰면서 제가 플레이에서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업데이트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CIA예요. CIA. 미국의 정보부 CIA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팩트라고 창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글에는 그 밑에다 달아놨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영어이지만 모든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필리핀의 데이터는 CI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07년 1월 달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그래서 최신판인데요. 필리핀의 인구가 1억 2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3번째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리고 1억 260만 명 중에요. 0세에서 14세까지가 33.7%, 그리고 15에서 24세가 19.17%, 25세에서 54세가 36%요. 그리고 55세에서 64세가 5.89%, 65세 이상이 4.38%입니다. 이것은요, 필리핀이 굉장히 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필리핀 그 GMS 선교 40년을 생각할 때에 이
젊은 나라 필리핀을 기억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필리핀 속에 인종 및 언어 분포도가 있는데요. 따갈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세부아노, 일루카노, 일롱고, 비콜로, 와라이게, 그 다음에 소수 부족의 부족 언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필리핀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리핀의 특징은 고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프라가 급속히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 국민 총생산 GDP를 보면요 801.밀리언이에요. 그리고 개인별 GDP를 보면요 이게 그 7,74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김한련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때는 뭐 몇백 불이었는데 지금은 7,740불로 올라 있고요. 그리고 1년에 6%에서 6.4%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그 6%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필리핀이 제일 빠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필리핀이 경제통신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전화는 얼마 안 돼요. 300만 명이고 또 세계에서 47위의 집전화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셀폰, 모바일 폰은요 전 인구의 1,2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핸드폰,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나라이고요. 인터넷은요 4,101만 명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40.7%의 필리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페이스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 퍼센티지 가진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도 필리핀 교회 또 사역자들 또 교인들을 신방을 일일이 안 해도요 페이스북 검사하면서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재밌는 것은 못 사는 그 빈민가를 가보면은요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에 오락기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락기기가 있었는데 오락기기 같은 거에다가 컴퓨터를 넣고 5페소씩을 넣으면 컴퓨터를 인터넷을 몇 분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이 40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던 그 필리핀이 아니고요 20년에 사역을 시작했던 그 필리핀이 아니고 지금은 그들이 가난하지만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교사님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나는 이제 겨우 카톡을 해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카톡 요즘에 저는요 카톡 전도사가 됐어요. 저희 사역자들에게요 영어 카톡이 있거든요.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면은 전화도 비도 안 들고 그렇지만 페이스북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르면은 젊은 분들에게 배워서라도요. 그리고 제가 조셉 박사와 또 루폴도 박사가 발간한 2030년 이제 다른 제목인데요. Aspiration and Courage of Economic and Spati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Toward 2013 해가지고 2030년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가 연구 논문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재밌는 자료가 나오냐면 2030년이 되면 필리핀의 인구가 12억 8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그룹이 두드러진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요 필리핀 전인 71.4%가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30년이면요 지금 1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변화는 필리핀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60이 넘었어. 나는 은퇴할 거야.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요 2000
2030년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 연령 살 수 있는 인구가 120살이에요. 여러분 40년 뒤에도 정정하게 이곳 필리핀에서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앞으로 필리핀 선교 4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40년 뒤의 선교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필리핀 선교 4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아침에 정리하게 하셨고요. 또 현재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40년 미래를 열어가는 그 질문들을 또 그 고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필리핀 교회나 어제 그 비숍 노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제가 2015년 가지고 왔는데 어제 하셨던 말씀이 필리핀 비전 2020년 해가지고 2020년에 12만 개의 교회를 필리핀에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020년까지 모든 바람가이에 필리핀에 있는 모든 바람가이에 우리 교단 교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선교사로서 그들과 동역해야 되고요. 저는 어제 그 노엘 목사님 제가 그 박효 목사님을 통해서 조동준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그 웨스트 이스트 해가지고 동서선교회 그 대회를 서울대하고 작년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를 같이 섬겼어요.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아시아에서 왔던 그리고 올해 작년에는 마닐라 대회 때 필리핀 그 지도자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비했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에 대해서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들은 벌써요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앞선 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근시안적으로 우리 사역, 우리 교단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필리핀 교회 현황 말씀드렸고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필리핀 요즘 들어왔던 제가 그 대회 선교대회를 통해서 들었고 느꼈던 것들을 글로 정리를 했는데 그 필리핀 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G교회 개척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필리핀 교회들이 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필리핀 교회의 그 성장 배경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에코노믹이에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됐고요. 또 큰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논문에는 그걸 다 써놨어요. 필리핀의 큰 교회들이 지금 그 CFC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교인이 10만 명이래요. 그리고 전 지역에 지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필리핀 교회가 대형화되었던 그 대형 교회들이요. 그 지역마다 지교회들을 자기 교회 브랜드화 시켜서 지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물량이나 사람들을 보내요. 피터 탄치 목사님이죠? 탄치 CFC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승준 목사님하고 저한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다바오에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CFC 다바오 교회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CCF 죄송합니다. CCF요. 다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많은 지역에서 다바오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큰 도시의 교회들을 그 브랜드화 시켜서 그 이름을 갖고 가서 부흥을 시키잖아요. 그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약했던 개신교회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자라날 수 있는 배경이 돼요. 근데 또 부작용 중에 하나는 큰 교회들이 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작은 개척하는 교회, 중소교단의 교회들, 교인들을 또 다 흡수해가는 그런 또 안 좋은 또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그냥 잘 된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서요, 좋은 점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대형 교회들이 자기 브랜드화 시켜서 지역마다 교회들을 개척하고 영향력들을 행사하니까 그 지역 교단에 있었던 현지 교단 중심으로 또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다바오를 말씀을 드리면, 다바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 중에, 이런 표현 드리면 그렇지만 좀 목회를 잘하고요, 지도력이 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3-4개 교회들이 합치기 해서요, 교회 사이즈를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은 계속 미니스트리들을 하게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연합운동들, 또 통합을 통한 교회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급변해가는 그 필리핀 환경을 보면서 저희 선교부가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운동 한 발을 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사역하는 필리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모르는 게 부부라고. 남편은 아까 이승준 목사님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우리 필리핀을 우리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 몰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 연구들이 더 있어지고, 그 연구와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우리 선교의 전략들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리핀의 이해에서 GMS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혁 측에서 들은 GMS맨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GMS 같이 지냈는데요. 제가 이 역사를 잘 모르지만 홀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기호 교수님이셨어요. 석사하고 디메이트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귀가 따갑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그렇고 오늘 또 봤지만 이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그 역사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지역 대표님을 통해서 그 이승준 목사님 때에 가지고 있던 그 GMS에서 만들었던 태평양 지역 그 선교사 자료가 있어요.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달라고 했고, 또 김남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한 5가지 제가 추려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지금 우리 GMS, 필리핀 GMS 선교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실 인식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되는 것이 GMS 이해입니다. 여기는 GMS 이해 중에서요, 여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GMS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은요, 여러 선교가 있는데 필리핀 GMS 선교사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016년 이승준 선교사님께서 보낸 거예요. 이 중에는 지금 빠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GMS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40년을 나아갈 때 이 연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30대가 4.57%였고요.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40대가 28.1%, 50대가 43.79%, 60대가 20.91%, 70대가 2.61%로 2016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미래 40년을 바라볼 때
20년 뒤를 생각을 하면은요, 40대가 60대나 70대 중반이 되고요, 지금 50대가 은퇴할 나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30년을 바라보면 40대까지 은퇴를 합니다. 40년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20년만 봐도요, 20년은 얼마 아니거든요. 제가 19년 차예요.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얼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GMS 선교부를 놓고 보면요, 이 수치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15년 뒤에는 아주 무서운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선교사가 많다고 하지 말고, 지금 보면 많은 것 같아요. 160명 분이시니까 많은 것 같지만 90일 유닛 많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젊은 20대, 30대 선교사들을 리크루트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리핀 GMS 선교사 사역의 연차별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2017년 현황이에요. 91 유닛, 개인이 아니고 유닛별로 나눴습니다. 1년에서 5년 차는 20%고요. 5년에서 10년 차는 24.17%, 10에서 15년 차는 9.89%, 15년에서 20년 차는 15.38%, 20년에서 25년은 20.87%, 25년에서 30년 차는 6.5%, 30에서 35년 차는 1.9% 그 이상입니다. 1%예요. 이걸 보면요, 지금 GMS 선교부는 굉장히 건강한 선교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1년에서 5년 차가 20%, 그리고 5년에서 10년 차는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해서 열심을 내는 24.17%고요.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차 사역이 성숙돼서 완성의 길로 가고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과 우리 안에 아주 좋은 그 베네핏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어떤 선교부보다 또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선교의 모델들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필리핀 GMS 선교사 사역별 유형입니다. 이승준 목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 교회 개척 사역이 73.6%. 이거는요,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한 게 아니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GMS에다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실 때 1번, 2번, 3번 보고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든 건데요. 교회 개척이 선교사님 중에 73.62%.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이 38.46%, 목회적인 사역이 20.87%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이승준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지적했지만, 그 전통적인 선교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린이 선교하지만 교회 개척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원했고, 또 교단에서 원했고, 또 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미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특수한 사역들 있잖아요. 어린이 선교 사역, 학교 운영, 뭐 캠퍼스 사회복지, 부족 지역 개발, 미디어 사역, 의료 사역, 그리고 어느 분은 그 세미나 사역도 하시고요. 또 여러 특별한 그 지역 개발 사역들도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필리핀 GMS 선교사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은, 북부 루손 지역이 13.18%,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 47.25%, 중부 비사야 지역이 19.78%, 민다나오가 19.78%,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도 메트로 마닐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세요.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GMS 선교부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좀 잘 안 될까, 교제가 잘 안 될까, 지역적인
분포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마닐라에 사시거든요. 루손에 사시는데 13.47%니까 약 한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루손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시골에 있는 변방, 저같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중국 비사야 지역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또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필리핀 GMS 선교사 직분별, 유닛별 구성 현황입니다. 목회자 부부가 89.01%예요. 그리고 목회자 독신, 우리 독신 선교사님들이 4.39%, 평신도 부부가 3.29%, 평신도 독신이 3.29% 비슷한데요. 이것을 보면서 GMS 선교부는요,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세계 선교의 그 21세기 선교의 흐름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중요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님들과 전문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현상만, 이 데이터만 보면 저희는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선교 동향 중에 하나는 전문의 선교, 여성 선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교제를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은 신씨 교사님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를 10몇 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총칭 가서 목회 받고 라이센스 따갖고 오셨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40년 뒤를 바라보면 미래의 사회의 변형과 21세기 선교 동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요,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UN 보고서 2040이었어요. 2040년에 유엔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요,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의 학자들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2040년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2017년이니까요 10 몇 년 뒤에요? 23년 뒤인가요? 23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정세, 빈부격차가 완화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화 고령이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 기후가 변하고 에너지가 생기고요. 차세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강과 의료가 2030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130세입니다. 130세. 저희들이 다 살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130세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암이 정복되고요. 인공지능의 개발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노화 방지가 되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나노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그 스스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나노 컴퓨터 칩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어디가 아픈지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3D 컴퓨터가 요즘 나와서 막 혁신적으로 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대가 되면 3D 프린터로요, 여러분 내 장기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요 내가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가 그때는 무슨 그 컴퓨터 용품 갈듯이 갈 수 있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건 완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이제 DNA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생산된 것들을 복제해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지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30년이 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 직종들이, 교사, 왜 없어지냐면요, 더 이상 교사가 앞에 학생들 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돼요. 컴퓨터 개념이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의사소통이 돼요. 교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이분들은 다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디가 아프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가고 약 사듯이 딱 누르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눌 수 있으니까 의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데이터 수집 전문가가 유망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옮겨 다니는 프리랜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과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거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돼서 큰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요. 저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없지만요. 제가 또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은 이때 되면은요, 달나라에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안 비싸대요. 달 가는 것도 안 비싸고 달에서 사는 것도 안 비싸고요. 화성에도 개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상 텔레파시가 개인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저희 그 작년에 있었던 그 AMA 대회, 아시아 선교 대회 포럼 때 나와 있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요. 그 엄경섭 목사님 이제 영어로 만들었긴 했는데 어떤 가상을 만들었냐면요. 이 가상 그 텔레파시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가상 공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우면은요, 이 컴퓨터를 대면 영화 보셨잖아요. 이렇게 미래 영화 보면 되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가상 공간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교인들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교제를 하는데 진짜처럼 느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교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40년 미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55세 이상의 선교사님들은요. 그러나 100세, 130세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20년은 다가올 현실입니다. 40년은 다가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다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선교지와 선교 대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 선교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현재 잘못된 90의 선교를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탈바꿈하고 철저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래는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작년 대회 때 이제 조동진 박사님 오셨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들, 그 스태프들에게 지금 선교사님들은 무슨 책을 읽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선교학 책